와, 이거 상속세 이거 만만하게 근데 볼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듣다 네, 보니까. 맞습니다. 역으로 추징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세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좀 간단하게 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성우 세무사라고 하고요. 주로 이제 상속이나 증여와 관련해서 재산 이전을 목적으로 좀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가족 전체 울타리 입장에서 안정적으로 부의 이전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무사님 오셨을 때 가장 먼저 여쭙고 싶었던 질문이 뭐냐면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항상 보면은 블로그에다가 세무 질문들을 저한테도 주거든요. 그럼 제가 이렇게 조언을 하긴 하지만 꼭 그 전문가와 세무사님께 꼭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세무사가 아니니까. 네, 근데 그렇게 이제 얘기해 줬을 때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누구한테, 그리고 가까운 세무사 있다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될지 어려워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근데 반대로 이제 받는 입장이잖아요. 이걸 좀 세금 상담할 때 뭐 어떤 것들을 좀 챙겨서 어떻게 좀 문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세금 상담할 때 임하는 좀 태도라고 보면 되는데요. 네. 일단은 세금 상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당사자들끼리 함께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네. 실제로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재산을 주는 쪽, 그러니까 네. 부모님 입장에서 더 이제 마음이 급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상담을 많이 받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첫 번째는 일단은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고, 네. 현재까지는.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이 현재까지 이 재산을 이룩하기 위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고생도 많이 했을 거고 우여곡절도 많았을 건데, 현재까지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서 그동안 이제 본인이 노력한 바에 대비 나중에 언젠가 이게 자녀분들한테 이전이 됐을 때 발생하는 세금이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녀 세대보다는 재산을 넘겨주고자 하는 부모님이 세금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분들이 세금 상담을 하러 올 가능성이 다분히 높다. 당연하네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부모님이 단독으로 이렇게 상담을 받기보다는 네. 가급적이면 재산을 받는 자녀 입장에서도 이 거래 당사자로서 좀 네. 동등한 지위로 주체적으로 세금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상담하는 이제 유형들이 되게 다양할 텐데, 뭐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이 이제 일시적 이주택인데 이게 정말로 조건이 다 맞는 걸까요? 이런 류의 질문들은 네, 사실은 양방이 존재하는 건 아니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은 혼자 와도 되기는 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런 상담보다는 이제 상속, 증여 이런 맞습니다. 세무 상담이 훨씬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보면은 뭔가 딱히 준비해야 될 건 별로 없네요. 그렇죠. 딱히 지금 준비해야 될 거는 세무 상담을 받을 때는 이제 상담 자체에 대해서 가볍게 온다기보다는 네. 나도 주체적인 참여자로서 음. 주는 입장이나 받는 입장이나 참여를 같이 한다는 느낌으로 하게 되면 사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을 1시간 이상 계속 하다 보면 네. 결과적으로 이제 뭔가 결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행동을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상담을 1시간 동안 받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절세 전략은 충분히 인지를 했는데 결국에는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님 입장에서 섭섭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만 이렇게 상담을 받고 나만 걱정을 하고 밤에 잠을 못 자고 하는데 받아가는 자녀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게 반응이 나오면 이게 마지막에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소위 말로 현타가 온다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세무사님 이거 말씀하신 건 좋은데 저는 자녀가 괘씸해서 주고 싶지 않다라고 마지막 결론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집에 가시면 며칠 뒤에는 또 내가 이러고 있을 게 아니지 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또 불안해지시고 상담을 계속 받으러 다니시는 경우가 많죠. 비유할 건 아닌데 경매학원을 가다 보면 이제 경매 공부, 즉 이론 공부만 뭐 한 3년, 5년 이렇게 하시고 사실상에 직접 경매 행위를 해보신 분은 많이 안 계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게 이제 무서워서 그렇긴 한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좀 감정이 많이 상할 때로 상하기 때문에 본인이 상담을 많이 다니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어떤 액션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꽤 많죠. 그래서 이 양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맞습니다. 거네요. 네. 참여할 때부터. 맞습니다. 일리가 있네요. 근데 조금 사실 나이가 있는 분들은 누구나 고민하는 주제가 상속이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중간에 말씀하셨을 때 이걸 한순간에 엑시트하는 게 어떻게 어리석다? 보면은 어리석고 그 방법이 사실 생각보다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상속세는 아주 긴 호흡 동안에 발생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금을 줄이는 것도 최소 10년 텀을 두고 조금씩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찾는 게 가장 베스트이면서 스탠다드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이제 아이도 키우고 하다 보면 돈이 이제 좀 크게 나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뭐 네. 예를 들면 뭐 애들 대학교 뭐 학자금, 학비라든지 네, 또는 뭐 생활비도 좀 많이 주는 경우도 있겠죠. 네, 근데 요즘에는 애들이 그 분가를 잘 안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혼도 잘 안 하고 네, 부모님 집에 계속 있잖아요. 용돈을 많이 줄 수도 있고. 네, 그랬을 때
그거를 그냥 계속 줘도 되는 걸까요? 음. 그런 건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가족 간의 현금 거래가 있다고 해서 네. 그것이 반드시 나중에 세금적으로 문제가 된다거나 그렇게 판단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가족 간에 진짜 현금 거래가 있다고 했을 때 과연 그 현금 거래가 내가 의도하는 바가 생활비나 학자금이라고 한다면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과세 대상의 본질에 부합하는지 한번부터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이 가족 간의 현금 거래, 즉 생활비나 학자금에 대해서 이 좀 미리 고민이 드는 이유가 일단은 세법상에는 비과세 대상이라고 명시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 그래요? 사회 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라고까지만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정량적인 금액을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법에서도 그걸 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네. 너무나 상대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네. 각 가정마다 금액이 다 천차만별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간의 현금 거래에 대해서 고민을 또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네. 지금 당장 가족 간의 현금 거래가 있다고 해서 뭔가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는 뭐 주변에서 이야기를 내가 들었습니다만 결국에는 증여자가 이 증여를 하고 난 이후에 10년 이내에 돌아가셨을 때는 결국에는 그분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로서 역으로 추징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향후에 상속이 발생했을 때 그때 뒤늦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오히려 세금 부담이 더 크게 다가올 수가 있어서 네. 항상 고민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활비나 학자금에 대해서 자금을 움직이실 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 생활비나 학자금을 받아가는 사람이 과연 그 용도대로 다 사용을 하느냐에 대한 내용이에요. 쉽게 말해서 거래 진실성이죠. 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생활비나 학자금을 지급하는 용도로 자금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그 일부만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내가 의도적으로 금액을 좀 남겨가지고 내 예적금이나 채권이나 뭐 부동산을 사는데 취득 자금을 사용을 할 수 있다면 이런 경우에는 결국 그 생활비 전체 다 비과세 대상이 아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생활비나 학자금을 내가 지급하는 사람이라면 네. 내가 그걸 받아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과연 저 상대방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양 의무가 없으면 지급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 중인 예를 네. 들어서 뭐 박사후 과정이라든가 손자 손녀에 대한 생활비나 학자금을 국내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급했을 때입니다. 아, 세법에서는 우리 상식하고는 다르게 할아버지 할머니는 직계 존비속이지만 손자 손녀에 대한 그 부양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내에 부모님이 있다면 그 부모님이 그 손자 손녀에 대한 부양 의무가 있는 사람이지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무리 좀 지원을 해주고 싶다고 하더라도 부양 의무가 없는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금액의 크기와 상관이 없이 세금으로 과세가 된 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양 의무가 있는지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이제 뭐 부모님이 안 계신다던가 먼저 돌아가셔서 그래서 내가 사망을 하게 됐을 때 뭐 손자 손녀가 대습 상속인이 된다든가 아니면은 부모님이 살아있지만 아주 장기적으로 이 소득 활동이 없음이 증명이 된다든가 아니면은 뭐 파산이나 아니면 회생 계획인가 뭐 결정을 받아서 아주 소득이 없어서 예외적으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양 의무가 될 수 있기는 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손자 손녀는 이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부양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학자금은 사실 이게 돈이 어디 쓰이는지 명확하잖아요.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애매한 게 생활비인 것 같아요. 네. 어떤 분들은 용돈으로 뭐 5만 원씩 주는데 어떤 분들은 용돈으로 뭐 100만 원, 200만 원 줄 수 있잖아요. 100만 원, 200만 원이 아니고 저는 뭐 물론 그분께서 실제 상담하신 분께서 전문직이긴 합니다만 의사분이긴 합니다만 네. 한 달에 거의 한 7, 800 정도는 우습게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경우는 사실 금액 자체에 대한 우리 사회 통념상의 수준이라기보다는 그 생활비를 지급하는 입장에서 과연 그 사람이 생활비로 지급을 하고 물론 이제 자녀에 대한 생활비를 줄 수도 있지만 본인 자체에 대한 생활비로 들어가는 금액이 있을 거잖아요. 그 금액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연평균으로 봤을 때 항상 일정하게 지출을 하고 있다. 매달 뭐 1,000만 원, 뭐 700만 원, 800만 원 지출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그 가정의 생활비가 되는 거예요. 그거 자체에 대해서 세무서에서 뭔가 문제를 삼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제 오히려 생활비를 주고 나서 이제 금액이 연평균적으로 아주 급격하게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비정상적인 거래이기 때문에 아마 순수 의도에 대해서 증여를 할 의도로 금액을 좀 지급한 게 있지 않겠냐라고 약간의 좀 소명이 있을 수는 있겠죠. 본인이 쓰는 금액은 정말 적은데 애들한테 용돈을 말도 안 되게 준다. 이게 좀 이상하긴 하네요.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녀가 아직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든가 뭐 취업 준비 중이라든가 그렇다면은 뭐 자녀를 위하는 입장에서 내가 쓰고 싶은 걸 좀 참고 자녀를 좀 많이 주고 싶을 수도 있겠죠. 야, 근데 이제 내가 쓸 것도 없는데 진짜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겠죠.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네. 그리고 또 이런 분들 많더라고요.
당장 이제 막 현금이 막 1억, 2억이 막 필요한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부모님한테 헬프를 치거나 네. 뭐 가까운 사람한테 가족들한테 헬프 쳐가지고 이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받으면 문제가 될 것 같아가지고 다르게 어떻게든 막 받아내면 되지 않을까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거 좀 주의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런 방금 말씀드린 생활비나 학자금에 대한 수준을 좀 넘어서가지고 네. 목돈을 좀 가족 간에 혹은 부모님께 좀 빌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네. 그 중간에 완충 장치, 안전 장치로서 차용증은 좀 반드시 쓰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네. 사실 이 차용증이라고 하는 것이 법적 서식이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냥 당사자들끼리 밥 먹다가 그냥 A4용지다가 자필로 네. 써도 상관이 없는 건데 네. 그만큼 이제 차용증에 대해서 법적 서식이 없다 보니까 또 이게 독이 되는 게 작성하는 건 쉽지만 그만큼 거기에 대한 그 과연 꼭 차용증을 써야 되느냐에 대한 네. 무게를 따져봤을 때는 차용증을 무시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차용증은 이제 반드시 좀 쓰시길 권해드리고 차용증을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것이 이제 대부분이냐면 내가 빌려주고자 하는 금액이 대략 2억 권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이라고 한다면 빌려주고 나서 이자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차용증도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세법에서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돈을 빌려주고 돈을 빌려준 사람으로 하여금 상대방으로부터 이자를 받아야 되는 규정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연간 법정 이자율이 4.6%이기 때문에 네. 그 4.6% 법정 이자율 대비 미달하게 받은 금액이 1,000만 원이 넘어가면 그거는 이자를 덜 받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또 증여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산을 했을 때 내가 이자를 한 푼도 안 받아도 되는 금액이 법정 이자율 4.6% 대비 1,000만 원이 초과가 되려면 원금을 역산해 봤을 때는 1,000만 원 나누기 4.6%를 하게 되면 원금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 원금이 대략 2억 1,700 얼마 산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딱 그 금액에 맞춰서 이제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빌려주고 나서 이자를 받지 않아도 어차피 나는 뭐 안 받은 금액이 1,000만 원이 안 되니까 증여세 과세 대상 규정이 해당이 안 된다라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걸 누가 아느냐 그 말입니다. 그거는 내심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만 그렇게 알지 그걸 이제 추적을 하겠다고 하는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별도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해명은 결국 본인이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본인이 좀 안일하게 생각을 했다가 스스로 자충수를 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차용증을 쓰고 그 원금에 대한 금액이 얼마나 됐건 간에 매달 이자를 조금 받으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로 차용증도 쓰고 이자도 매달 지급하고 있다면 그 기간이 조금 길어도 큰 문제는 안 될까요? 기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과세관청에서 문제 삼은 적은 없습니다. 정말 FM대로 다 네, 했다고 하면. 맞습니다. 근데 또 그렇게 안 하고 ATM기나 이런 데 가가지고 하루에 뭐 몇백만 원 또는 뭐 1,000만, 2,000만씩 또 사바사바 뽑아가지고 주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일단 가족 간에 계좌 이체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거래 상대방에 받는 사람에 대한 금융 정보가 나타나기 때문에 나오죠. 이제 상속세 세무조사나 이런 게 있을 때 통장을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대부분 가족 간에 현금 거래를 한다고 한다면 대부분 이제 현금 인출을 하거나 혹은 ATM기에서 매달 혹은 뭐 매주 얼마씩 현금 인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요즘에는 이제 금융 범죄가 많지 않습니까? 보이스피싱과 같은 이런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은행 점포에서 고액 현금 거래나 혹은 고액 현금 거래는 아니지만 매달 혹은 매일 비정상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인출이 있으면 그 내용을 자동적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이라고 하는 곳에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금융정보분석원은 외화의 불법 유출 혹은 이제 뭐 금융 사기 정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좀 확인을 하고 이제 관리를 하는 국가기관인데 금융정보분석원에다가 이런 내용이 이체가 돼버리면 나중에 세무서에서는 그걸 과세자료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료 이관을 받아서. 그래서 결국에는 세무조사가 있을 때 혹은 증여세 추징이 있을 때 그런 자료를 모두 확인을 하는데 고액 현금 거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동일인이 하루 동안에 입출한 금액의 합계가 1,000만 원이 넘어가면 그건 고액 거래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하루에 1,000만 원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300, 점심 먹고 맞습니다. 300, 저녁 먹고 300 이렇게 해가지고 1,000만 원 넣으면 그것도 1,000이네요. 맞습니다. 건당 인출 금액이 아니고 하루 동안 입출한 금액 합계가 1,000만 원인 경우고 고액 현금 거래는 아니지만 이 의심되는 거래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매달 인출한 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이긴 하지만 기존에 이 사람의 예금주의 이제 소비 성향으로 봤을 때 과도하게 동일 반복적으로 금액이 인출이 된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를 하게 되죠. 실제로 상담을 한 사례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이 나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시골에 계시는 분이신데 본인이 돌아가시기 6개월 전에 과수원이 있는데 과수원이 국가의 땅이 수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상금을 한 8억 정도 받았는데 이분께서는 이제 보상금 8억 받고 양도세 내고 남는 금액에 대해서 결국에는 자녀한테 줄 내용인 거죠. 아들한테 줄 건데 본인이 이제 돌아가시고 주게 되면 배우자도 없는 상태에서 상속세가 분명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기본 공제는 5억까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금액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잠을 못 주무십니다. 이 나이 많으신 분께서.
그래서 그분께서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시는 일이 아침 식사하시고 나서 오전에 단위 농협 가가지고 네. 200만 원 인출하시고 네. 오후에 다시 이제 마실 나가시는 겸 해가지고 200만 원 인출하시고 하면 네. 하루에 400만 원 인출이 되죠. 그걸 10일을 하면 4천만 원이고 그렇네요. 4억이 되는 것도 충분하죠. 그렇기 계속 때문에 반복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단위 농협에서도 하루 인출 금액이 1,000만 원이 당연히 미달이 되겠지만 계속적 반복적으로 매일 그 금액이 인출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가 되고 혹은 그 내용 자체가 세무조사가 있을 때 조사 자료로 활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물론 이제 뭐 그렇게 딱 했다고 해서 바로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맞습니다. 들여다 보려고 하면 문제가 된다는 맞습니다. 거죠.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ATM기 현금을 인출했다고 하니까 또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게 부모님은 대전에 계시고 네. 요양병원에 계시고 네. 그리고 자녀는 이제 대구 혁신도시에 예. 공공기관의 근로자로 지금 재직 중이기 때문에 월, 화, 수, 목, 금 이제 영업 기간 동안은 아버지의 이제 신용카드하고 통장을 들고 와가지고 대구에서 현금 인출을 하고 본인 생활비로 쓰고 백화점 가가지고 이제 살 거 사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게 두 가지가 문제가 되죠. 아버님은 이미 돌아가시기 전까지 3년 동안에 대전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입원을 한 기록이 있는데 사실상 현금 인출하고 신용카드 사용한 내역은 다른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 지역이 맞지 않다는 거.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자녀분께서 실수를 한 게 아버님이 돌아가신 날까지도 현금 인출을 하신 거예요. 그 아버님이 오전에 돌아가셨는데 네. 조금이라도 현금을 더 많이 인출하고 싶어가지고 오후 5시에도 뭐 ATM기 가서 현금 인출한 내역이 있는 네. 거죠. 이렇게 네. 되면 당연히 이제 사망 전 2년 이내에 어떤 게 있냐면 돌아가시기 전 2년 이내에 현금 인출한 금액이 5억 원이 넘었을 때 혹은 1년 이내에 2억 원이 넘었을 때 그때는 이제 그 현금 인출한 금액에 대해서 소명을 좀 해야 됩니다. 소명을 안 하면 억울하지만 그걸 상속재산으로 추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상속세가 많이 나오게 되죠. 그렇지만 현금 인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당연히 네. 본인이 크게 소명을 할 일은 없을 거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금과의 전쟁이네요. 빌려주기도 애매하고. 네. 근데 진짜 내려주고 싶은데 어떻게 내려줄까? 근데 맞습니다. 사실은 정정당당하게 신고하고 줄 수도 있지 않나요? 신고하고 줄 수 있는 게 가장 뭐 원칙이기도 하고 내가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네. 없는데 우리가 이제 얼마까지 줬을 때 이제 세금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죠. 두 부모님이 예. 계시고 그때 이제 아들한테만 준다고 하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살아 생전에 준다라고 하시면 기본적으로 그 자녀 입장에서 봤을 때 네. 부모님이 모두 살아있는 상태에서 내가 증여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최근 10년 이내에 아버지 쪽으로부터 어머니 네. 쪽으로부터 둘 다 증여받는 게 있는지 일단 확인을 해야 돼요. 진짜. 내가 이번에 아버님한테 증여를 받는다고 하지만 네. 과거에 10년 이내에 어머님한테 증여받은 게 있으면 그는 동일인으로 보기 때문에 네. 결국 아버님한테 증여받는 것과 똑같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합산과세가 되는 거겠죠. 근데 얼마까지는 증여세가 없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는 성인 자녀라면 네. 기본적으로 5천만 원까지는 증여재산 공제를 보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또 출산을 하거나 결혼을 한 자녀에 대해서는 직계 좀비속관에 추가적으로 기존 5천만 원에 대한 전통적인 증여재산 공제 이외에 네. 1억 원에 대해서 현금을 더 주더라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죠. 그래서 결혼을 했을 때 결혼일로부터 전후 2년 이내 그리고 출산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네. 1억 원을 증여를 받게 되면 추가적인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만 이 결혼했을 때 1억, 출산했을 때 1억, 각자 1억이 아니고 합산해서 이 한도가 1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신혼부부가 있다고 한다면 네. 뭐 남편 입장에서는 그 부모님한테 결혼했을 때 1억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네. 이번에 출산했을 때는 더 못 받겠죠. 한도가 1억이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 배우자 네. 이제 아내분 쪽에 직계 좀비속으로부터 출산했을 때 1억을 받는다고 하면 어쨌든 그 세대 입장에서는 2억을 받게 되는 거니까 세금이 없이 그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요즘 또 결혼 안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결혼을 안 한 자녀한테 줄 때는 어쨌든 10년 동안 5천만 원밖에 못 주기는 하네요. 사실상 그게 현실에 맞지가 않죠. 지금 재산 가치가 이만큼 올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5천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로 유의미할까를 따져본다면 거기에 대한 개정은 반드시 좀 필요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만약에 이제 자식한테 주고 싶은데 자식이 결혼을 해가지고 애들이 있어요. 네. 아들한테도 뭐 5천만 원, 네. 손자한테도 한 2명한테 뭐 각각 5천만 원 줘도 되나요? 어차피 할아버지가? 증여재산 공제라고 하는 것은 주는 사람 입장이 아니라 받는 사람 입장에서 네. 내가 누구한테 얼만큼 받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손자 손녀 입장에서는 이제 어차피 그 직계 존속이라고 해가지고 네. 할아버지한테 받은 거나 아버님한테 받은 거나 어차피 다 같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재산 공제를 판단했을 때는 누구한테 얼만큼 받았는지 그걸 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이제 일반적으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자산들 중에 부동산의 비중이 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쭉 살다가 어느 날 진짜 돌아가신 날이 올 수 있잖아요. 이게 뭐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뭔가 내가 오래 못 살겠구나를 직감했을 때
기존에 있는 부동산을 살아있을 때 어떻게 처분하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그냥 그때 가면 애들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 그냥 그렇게 내비두는 게 나을지. 엄청 질문을 많이 받는 아, 내용이기도 그래요? 합니다. 이런 경우는 정리를 하면 살아있을 때 내가 그거를 뭐 좀 팔아서 현금화해서 네. 내가 쓸 거 쓰고 현금으로 주는 게 맞는지 아. 아니면은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다가 왜냐면 머리가 너무 아프거든요.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무거운 자산이기도 하고 팔기도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만큼 가격을 받고 팔지도 의문이고 네. 그래서 그냥 상속을 해줄까 고민을 많이 드는 건데 현금화 시키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유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가족 간의 사이가 많이 안 좋아요. 부동산에 대해서 사이가 많이 안 좋은데 이것도 사이가 안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네. 단순히 부동산이 있다고 사이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이런 집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한 그러니까 상속재산에 대한 다양성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소위 말하는 투자자산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건물 이런 것도 있겠지만 토지도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뭐 금이나 뭐 채권이나 미술품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을 건데 가장 알짜 자산, 부동산 하나밖에 없는 집인 거예요. 대부분. 네. 네. 그러니까 다양성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이 부동산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아. 자녀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살아생전에 예를 들어서 뭐 장남한테 더 많은 기여 증여를 해줬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형제분들 입장에서는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아, 오케이. 그거는 부모님 의사니까 더 주는 건 오케이. 괜찮아.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 건물을 상속받게 되면 이미 받은 사람에 대한 부분만큼은 내 몫이 더 크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죠. 당연히 그렇게 계산을 할 거란 말입니다.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누구나 이 불평등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다가 막상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언에는 n분의 1씩 해라 라고 하게 되면 나머지 자녀 입장에서는 아, 장남 혹은 형이나 오빠가 많이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기준 건물도 내가 공평히 나눠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정산의식이 발동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나는 부동산 내 몫은 얼마가 됐든 상관이 없이 차라리 이걸 현금해가지고 내 몫을 챙기겠다 라고 하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가끔 경매 사이트를 보면 강남에 있는 부동산인데 시세는 100억인데 갑자기 뭐 그게 50억, 60억에 아주 싼 값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 일방이 밑에 있는 동생들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해가지고 그걸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헐값에. 이렇게 돼버리면 부모님 입장에서 내가 그동안 모은 재산을 공중에 분해도 되고 싼 값에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건 상속인들 간에 자녀들 간에 분쟁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때쯤 되면은 이게 경매에 얼마에 팔리든 나머지 상속인들은 스스로 중요하진 않아요. 그때쯤이면. 왜냐하면 이미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거기 때문에 다른 상속인들한테 마음의 상처를 주는 게 더 목적이지 이게 얼마에 팔리건 그거는 그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극단적으로 간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런 걸 워낙 많이 보다 보니까 상담을 했을 때 이런 내용에 대해서 프로토타입을 제시해 드리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생각도 하기 싫은 거죠. 네. 그럴 바에야 그냥 이걸 현금해가지고 내 노후자금 쓰고 병원비 쓰고 간병비 쓰고 이렇게 살다가 현금으로 물려주면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는 게 마음이 편하겠다라고 해서 현금하는 게 첫 번째 이유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부동산 재산이 전체 상속 재산 중에 압도적으로 많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속인 입장에서 당연히 부동산 가치가 높을수록 많은 재산을 받게 하겠지만 그만큼 거액의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재원은 많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이 부모님께서는 전체 부동산 중에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미리 현금화해가지고 내 노후자금으로 쓰고 나중에 예상되는 상속세만큼은 현금성 재산으로 물려주게 되면 나중에 상속인 입장에서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추가로 불필요한 대출을 한다던가 혹은 납부기한을 연장을 하기 위해서 담보를 또 제공해야 됩니다. 국가가 무조건 이 납세기간을 연장해 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담보를 제공할 때도 불필요한 그런 담보 제공이 없기 때문에 현금성 재산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부 현금하는 것이 또 두 번째 이유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현금을 받더라도 당연히 현금도 재산이니까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죠. 부동산처럼. 그래서 상속세가 나오긴 합니다만 현금은 상속을 받았을 때 받는 사람 입장에서 취득세가 없어요. 부동산은 취득세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5억짜리 부동산을 상속받는다고 하면 취득세가 대략 한 8천만 원 가까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현금을 받으면 일단은 취득세 부분에서는 자유로우니까 상속인 입장에서는 상속세도 걱정이 되고 또 취득세에 대해서도 이 재원을 또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고민이 되기 마련인데 적어도 현금을 받는다면 그런 고민이 좀 자유로울 수가 있으니까 살아생전에 부모님 입장에서 또 자녀 입장에서 이 전체 재산 비중의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 현금성 재산과 부동산 재산을 어떤 비중으로 갖고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좀 많이 신경 쓰셔야 되죠. 받는 사람 입장에서만 생각해보면 여유롭지 않으면 무조건 현금화시켜서 받으려고 할 사람들이 좀 많아 보이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믹스 해가지고 일부는 부동산 갖고 있고 믹스는 현금화시켜서 주기도 하고 맞습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현금화시켜서 주기도 하고. 맞습니다. 물론 이제 상속받는 부동산이 내가 뭐 비주거용 부동산이라서 매달 월세가 나오는 이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가 있다고 하지만 상속재산가액이 아주 그걸 초과하는 거액인 경우에는 100억 뭐 넘고 맞습니다. 뭐 그럴 거 아니에요. 본인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하고 상가에서 발생하는 월세를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큰 부담이기 때문에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리 부모님이 좀 해안을 가지고 현금성 재산으로 좀 숨통을 틔워주면 받아가는 사람 입장에서 훨씬 더 좋겠죠. 근데 또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우리 뭐 상속세에 있어서 뭐 10억까지는 상속세를 안 내도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그게 맞나요? 사실 그게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죠. 일단은 그게 맞는 이야기가 되려고 한다면 공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배우자가 일단 살아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배우자 상속 공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우자 상속 공제가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를 하는데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는 금액이 아예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나의 죽음도 곧 염두를 해뒀을 때 상속받는 재산을 자녀한테 다 주고 내가 실제로 상속받는 재산 남편이 사망을 하고 상속받는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배우자 상속 공제에 대해서 5억을 인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5억이라도 받으려면 일단 배우자가 살아있어야 돼요. 물론 이 배우자가 법률 혼인 배우자야 되죠. 그리고 이제 기본 공제 측면에서 일괄 공제 5억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합산을 해가지고 최소 10억까지는 배우자 살아있으면 세금이 없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좀 더 중요한 거는 과연 재산 가액을 산정을 할 때 오케이 공제금액 10억은 내가 이해가 됐어. 근데 재산가액을 산정을 할 때 과연 사망일 현재 내가 파악하고 있는 재산 기준으로 이 10억이 넘는지 안 넘는지 판단할 것인가를 판단을 해보면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재산이라고 하는 거는 사망일 현재 남아있는 재산뿐만 아니고 장기적으로는 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그리고 사망일 후 6개월 이내에 재산가액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금액이 매우 많다는 겁니다. 그 기반이 굉장히 넓습니다. 상속세 재산가액을 보는 금액이. 그래서 사망일 현재 재산뿐만 아니고 사망 전 10년 이내에 돌아가신 분이 상속인에게 미리 사전에 증여한 금액이 있다거나 혹은 사망 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 전 최대 2년 이내에 내가 현금 인출한 금액이 5억 원이 넘어갔을 때 여기에 대한 소명이 비록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추정이 되는 금액도 분명히 발생할 수가 있어서 사망 전이라도 얼마든지 상속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이 있다. 그리고 사망일 현재 남아있는 금액은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근로자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대부분 생명보험이나 사망보험금은 한두 개 정도 들여놓으니까 보험금도 사망일 현재는 없지만 당연히 사망신고를 하게 되면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겠죠. 그동안 내가 불입한 보험료에 대해서 이 정도 보험금을 청구해달라고 하면은 이 퇴직금과 보험료도 여간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큰 기반으로 봤을 때는 내가 생각하는 상속재산은 이만큼인데 사실은 이만큼이라서 공제금액 10억 원을 초과할 수 있다. 그래서 납부할 금액이 발생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상속세가 이제 아까 10억을 훨씬 더 초과했을 때 세율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하고 증여세 세율은 기본적으로 5단계 누진세율입니다. 과세 표준이 1억까지는 10%, 1억에서 5억 사이는 20%, 또 5억에서 10억 사이는 이제 30%.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최소 과세 표준이 30억 원이 넘어가면 50% 최고세율이 적용이 되죠. 조금 높긴 높다, 그렇죠? 한국이 상속세율 자체가 높은 것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상속세라고 하는 것이 공제 규정이 좀 많이 다양합니다. 실제로 관련 이제 그 법을 보면 공제 규정은 다양한데 막상 일반 범인들 입장에서 써먹을 공제는 많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공제 금액이 뭐 가압상속 공제다라고 하면 이런 거는 공제 한도가 최대 600원까지인데 가압상속 할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공제 금액이 높아도 그 공제는 나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뭐 동무주택 상속 공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망일 전 10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돌아가신 분의 부모님하고 한 주택에서 동거를 해야 되는데 요즘 세상에 이렇게 1세대 1주택을 유지를 하면서 이제 부모님을 함께 모시고 혹은 뭐 부모님이 저를 모시고 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같이 살고 있는 요건을 갖추는 게 좀 흔치 않기 때문에 공제 규정은 많습니다만 일반적인 상태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생각보다 별로 없다.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와, 이거 상속세 이거 만만하게 근데 볼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죽는 것도 억울한데. 아니 뭐 신경 쓸 게 왜 이렇게 많지? 이거 신경 쓰느라 못 죽겠는데요. 맞습니다. 생각보다 어렵네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스탠다드하고 세금이 없이 그래도 좀 자녀가 나중에 장성을 했을 때 좀 성인이 됐을 때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뭔가라고 보면은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태어났을 때부터 그때부터 10년 단위로 증여재산 공제를 조금씩 해 나가는 거예요. 미성년자는 10년 동안 2억 2천만 원까지 성인이 됐을 때는 5천만 원까지 할 수 있으니까 자녀가 출생하자마자 2천만 원을 시작을 해가지고 10년 동안 그러니까 자녀가 30살이 됐을 때 요즘은 이제 사회를 진출하는 시기가 30살 정도는 돼야지 또 진출을 많이 하니까 30살이 됐을 때 10년 동안 이 증여재산 공제 범위 내에서만 증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증여했을 때는 증여세가 없겠죠. 공제 범위 이내니까. 그러면 자녀 입장에서 총 1억 4천만 원 정도 세금 없이 돈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매년 물가 상승률이 뭐 요즘 4% 정도 오른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실제로 자녀가 받아가는 금액은 1억 4천만 원이 아니고 대략 2억 3천만 원 정도로 불어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결혼을 하면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출산 자금이나 결혼 자금으로 추가로 각자 1억씩 받을 수 있으니까 이 돈을 가지고 뭐 신혼생활을 한다든가 전세 자금을 마련하는데 충분히 도움은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나는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싫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상담을 하신 분들 중에는 차라리 그냥 상속세 크게 맞고 내 손자한테 그냥 5억 주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운용은 내가 직접 더 지식이 있으니까 더 크게 재산을 불릴 수가 있으니까 차라리 그렇게 스타트를 끊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하긴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이걸 다 맞습니다. 주냐는 거죠. 금액이 맞습니다. 좀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거는 이제 어쨌든 세법적인 측면에서 세금이 아예 없이 보조적인 방법으로 긴 호흡 동원을 한다면 그런 방법도 있다는 것이고, 본인의 이제 운용 방향에 대해서 그걸 좀 고려를 해보고 얼만큼 미리 주고 나서 재산을 좀 불릴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할 필요가 있죠. 그러면 미성년자한테 2천만 원까지는 10년 동안 줄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뭐 2천 조금 안 되게 줄 거냐. 어떤 분들은 2천 조금 넘게 2,100을 해가지고 그 신고도 하고 조금 세금도 조금 내면서 하는 게 낫냐. 이거 가지고도 갑론을박이 있더라고요. 2,050만 원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과세 표준이 50만 원 미만은 소액 부징수라고 해서 세금을 걷어들이지 않기 때문에 50만 원 더 주시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사실 뭐 1,900을 줘도 큰 일은 없는 거잖아요. 사실 큰 일은 없죠. 그렇죠. 전혀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야금 세무사님 같은 경우도 이거는 이제 그냥 개인적인 질문인데 뭐 자녀도 나중에 쭉 있고 했을 때 진짜 이렇게 체계적으로 내려주실 건지 이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일단은 제가 애가 태어난 게 저번 달에 애가 태어났기 때문에 애가 태어나고 일단은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아직까지 주지는 않았습니다. 돈이 없어서 주지는 않았지만 통장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근데 50% 이상이네요. 네. 역시 아시는 분들도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돈이 없어서 실제 실행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혹시 저희 또 채널 처음 나오셨는데 또 세금 관련해가지고 또 걱정하시는 분들한테 또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좀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재산 이전이라고 하는 것이 좀 무거운 주제입니다. 그만큼 실제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도 이게 무거운 일이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에 내가 좀 해야 되겠다라고 의사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담을 대하는 태도처럼 양쪽 입장에서 좀 각자의 좀 상황을 다 판단을 하시고 긴 호흡으로 보셔가지고 우리 가족 내에서 어떻게 제일 도움이 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좀 상담을 미리 한번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도 인터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